연준이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실은 다 틀려버린 건데 네. 뭐를 이렇게 자꾸 간과하면서 놓쳤을까요? 연준 파월 의장도 사실은 왜 이렇게 늦었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느냐. 근데 그 잘 이렇게 멘트를 들어보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어떡하냐.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례적인 경우다.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은 70년대밖에 없어요. 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때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만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때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키는 역시 유가, 에너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신환정 센터장과 함께하는 신과 투어 전 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투자 인사이트를 길러보는 시간. 오늘도 신환정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저는 2%고요. 저의 왼쪽에 있는 이렇게 한번 할까요? 3%의 기둥, 3%TV의 기둥, 네, 언더스탠딩의 명실상부한 대표이사 겸 대표 근로자 네. 안승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신환정 센터장님과 함께 소개시켜드리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어디 놀러 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놀러 가기 전에 일단 그 6월 FOMC 결과나 그 전에 미국 CPI가 아주 이제 큰 충격을 갖고 왔기 때문에 네. 요즘 나오고 있는 물가 관련 지표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네, 그래서 고찰을 해보자. 놀러 가는 분위기 아니네요. 그 투어가 아닌데 그냥 신과 신의 특강인데 오늘은 아니 그게 아니고 과거로 놀러 간다. 과거로. 70년대로 놀러 간다. 알겠습니다. 네. 70년대가 중요하다. 네. 일단 네. 진짜 그 6월 FOMC죠. 예. 0.75% 네. 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이 있었고 음. 그 전에 물가 상승률. 물가가 5월 물가가 나왔었는데 뭐야 뭐 진정된다며 무슨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진정이야. 그걸 그렇게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그걸 몰라요. 아니, 물가는 그리고 좀 부지런하게 돌아다니면 아는 거 아닌가? 무슨 외계인 상형 문자를 해독해달라고 그랬어. 아니 돌아다니면 물가 얼마가 오는지 좀 부지런하게 다니면 되지. 왜 그거를 놀래? 왜 이런 일이 있는 겁니까? 그게 어렵죠. 그거 어떻게 쉬워요 이게. 그게 참. 아니 중고차 가격, 기름값 뭐 뻔하잖아. 우리 미국 물가면 500개가 다 오른답니까? 몇 가지만 잘 보면 이것만 잘 피하면 되는 그거를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얼마나 오를까 뭐 이러고 있다가 당한다는 게 말이 난 진짜 너무 화나더라고. 맞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근원 CPI라고 하죠. 네. 그 에너지하고 음식료처럼 변동성이 큰 거 빼고 자, 요거는 근원 CPI는 예상대로 조금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료 가격이 계속 올라서 예. 8.5, 8.3, 8.6 뭐 비슷하게 한 것 같지만 예. 이게 인플레이션 안정을 찾으려면 일단 제일 먼저 고점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고점이 안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네. 그럼 고점 도대체 언제냐 하고 지금 불확실성이 되게 길어진.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고개를 이제 99고개일지 몇 개 올지 모르겠는데 예. 첫 번째 고개 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넘었다는 거야. 여기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길어지면서 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 또 이게 커지겠구나라는 예. 것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도 나왔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또 연준과 그 월가를 거의 쳐다보고 분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국내에서 분석을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 가는 것도 아닌데 예. 거의 페더럴 그러니까 연준 와처인 거예요. 예. 연준이 뭐 나오는 데이터가 실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고 거기 많이 맹신을 하고 있죠. 예. 이 금리 분석하는 사람들. 근데 실은 연준이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실은 다 틀려버린 건데 네. 뭐를 이렇게 자꾸 간과하면서 놓쳤을까를 6개월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건데요. 네. 예. 일단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이게 3월 한 3달 전하고 비교해 보시죠. 지금 GDP 성장률은 2.8 봤던 거를 지금 1.7%로 엄청나게 내렸죠. 올해 성장률. 네. 올해 미국 성장률이요? 미국 성장률입니다. 예. 완전히 이제 그 물가는 높고 성장률은 떨어지는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는 스태그죠. 예. 내년도 마찬가지로 또 엄청 떨어뜨렸습니다. 실은 2024년까지 한 2년은 고생해야 될 것 같아요. 실업률은 별로 안 높아지는 걸로 했어요. 잘 해보겠다 얘기겠죠. 자 이제 그
그 개인 소비 지출 같은 미국 연준이 그 선호하는 이 물가 지표 여기서는 4.3%를 예상했다가 이제 5.2%로 많이 올렸어요. 예. 근원도 한 4.3%씩. 자 이렇게 성장은 엄청 끌어내렸고 그 물가는 많이 올렸고. 예. 요거 CPI를 보시면은 작년 연말에 올해를 전망하고 6개월 전에 했던 거가 요 파란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나온 데이터들은 요 제가 빨간색으로 이제 화살표로 큰 거 그건 실제고. 엄청나게 지금 차이가 나죠. 아. 자 이렇게 보면 도대체 뭐를 놓쳤길래 이렇게 큰 격차가 날 정도로 전망을 실패했을까요? 6개월 전하고 비교해서 전쟁이죠. 예. 우크라이나 전쟁. 예.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레리 서머스가 과연 맞았을까? 레리 서머스는 무슨 얘기했던 아니, 사람이죠? 상당히 저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니까. 네. 자 지금 가장 그 매파로 작년부터 얘기했던 그렇지.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근데 예. 그분이 전쟁을 예측한 건 아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이렇게 예측했던 연준의 전망에서 전쟁이 없었다면 요 파란색과 요 주황색의 어떤 사이 정도에서 요게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야 있지 되는데.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 지금 계속 전망이 틀리고 하는 것들이 실은 전쟁이었다는 예. 거죠. 그런데 예. 이 전쟁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공도 아니고 예. 또 이 쉽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연준도 그렇고 저희들이 만났던 월가도 그렇고 우리 금융기관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예.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대로 분석하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경제 경영 전공인데다가 예. 지난 40년 동안 30년 동안 미사일을 쏴도 바이 찬스 테러가 나서 건물이 붕괴돼도 이거는 엄청난 찬스 예. 지정학적 문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맨날 CPI 뭐 또 산업 생산 GDP 요것만 보고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전쟁의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의 지속성이나 강도를 우리는 예측을 못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런 그 분석에 적용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지. 예. 그냥 잠시 있던 일이니까 지나갈 것이다. 바로 바이 찬스. 대세에 큰 영향 없다. 예. 그런데 시계열을 뒤로 한창 돌려보면은요. 자, 이게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하필이면 요 신자유주의 경제 데이터로 거의 80~90%가 설명이 가능했던 시기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는데 예. 이게 시기열을 더 뒤로 가게 되면은 이제 70년대 예를 들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이런 정부 실패 그리고 그 전에 한 50년 동안은 이게 그 경제 데이터만으로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항상 혼란은 실은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분석 방법론. 분석 방법론. 예. 지난 30~40년 동안에 익숙했던 경제적인 방법론을 빨리 버리고 예. 그거 플러스 나머지 지정학 또 예를 들어서 무슨 파업과 아랍의 봄 이런 정치 사회적인 혼란까지도 예. 이 가격이 영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법론을 복합적으로 지금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연준도 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융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엄청난 혼란. 특히 리서치는 이게 저도 리서치지만 문제가 숫자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기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음모만 이렇게 빠져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상상력을 발휘할 때다.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거를 할 수 없으면 오케이. 음. 그런데 그럼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되나? 투자는 지금 요런 분석이 반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아니고 딴 거에서 찾아야죠. 예. 제 생각에는 너무 이게 집중적으로 경제 경영 이 전공자 거의 대부분 이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요걸 벗어나니까 설명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지정학 리스크다 이러면은 이게 음모가 아니고 예. 정치 외교학, 국제 정치학 또는 예. 지역학 엄청난 논의들이 수천 년 동안 이런 게 있어요. 예. 그걸 음모로 치부하면 안 되지. 그죠? 그런 방법론들을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투자하는 분들은. 알겠습니다. 예. 설명을 자, 그럼 그래서 해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한 것 같아서 이번에 아주 지금 계속 헛갈리고 있다는 것들인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미국의 10년 국채가 한 2.5% 정도에서 좀 멈출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예. 왜 그랬냐면
2.5%가 장기 중립금리,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금리였거든요. 예. 지난 2018년에도 2.5%까지 오르고 좀 이따가 바로 경기 침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2.5%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요거를 자꾸 지금 비교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코로나 직전과 지금을. 왜? 코로나 전후로 여러 가지가 다 바뀌었죠. 이때는 실은 인플레이션의 시기가 아니고요. 예. 디플레이션의 시기. 예. 코로나 지난 전에는 10년. 네, 예. 그랬었죠. 자, 그다음에 신자유주의의 시대였고요. 예. 여전히 코로나 직전과 이후는 단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지금은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적인, 그냥 뭐 평상시에 그냥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금리 정도를 예. 갔던 거고, 지금은 전시라는 거예요. 전시. 예. 전쟁에 왜? 예. 이게 아까 그림에서 보시듯이, 자, 지난 30년,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완화가 되고 예. 금리가 낮을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실은 경제 철학의 변화였거든요. 자, 네.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라는 70년대 이걸 만든 이유가 예. 문제가 케인지언 중심의 케인지언 정책이죠. 국가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실은 착각에서 비롯된 네. 정부 실패, 돈을 무지하게 풀었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과하게 했던 데서 나왔던 실패. 예. 근데 이게 바뀐 거죠. 고용과 성장에 너무 집착했는데 그거보다 일단 인플레이션 먼저 잡자라고 했던 신자유주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예.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뀌고 이 시작이 된 건데 예. 지금 이게 다시 옛날처럼 코로나 이후에 부각이 된 정부 중심의 이 케인즈주의 이거를 지난 10년, 20년하고 비교하면 이게 되겠어요? 마치 우리 코로나 직전에 2010년 1월에 예. 이번 사태 이거 사드야 음. 라고 했던 사람들하고 지금 비슷한 겁니다. 사스. 사스죠. 예. 사드입니다. 저기 우리가 겪었던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사스랑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예. 바이 찬스 뭐 이래 대부분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하고 비슷한 이런 거였죠. 컸었죠 예, 생각보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실은 분석의 경험의 오류가 우리가 자주 빠지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실은 월가도, 연준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계를 길게 제 생각에는 지금은 70년대 상황을 아주 다각도로 분석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 지금과 있고요. 비슷하니까.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지금 계속 전망치가 바뀌죠. 예. 그래서 모르겠다는 거고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되게 이제 센터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전쟁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전쟁이 끝나도 제재가 계속 푸틴이 되면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조짐은 있는 것 같은데 예상은 도대체 안 돼. 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어. 자, 제 생각에는 전쟁이 만약에 뭐 길게 갈 수도 있고 단기간 갈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예. 자, 아마 연준과 월가는 전쟁이 뭐 길게 안 가서 이렇게 올라갔던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내려올 거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그게 틀린 거죠. 지금 틀렸죠, 그게. 만약에 지금 포지션을 잡고는 할 때, 자, 전쟁은 만약에 장기로 갈 수도 있고 단기로 끝날 수도 있는데, 네. 단기로 한두 달 안에 끝났다. 예. 그런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철회될까요? 심화될까요? 금방 끝나지는 못할 거다. 철회는 안 될 것 같고. 그죠? 예, 철회는 심화할 것까지는 것까지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되게 센 그 것 판단에서 같은데. 아마 달라질 겁니다. 예. 그죠? 예. 자, 저는 더 심화될 걸로 봅니다. 심화될 걸로 전쟁이 끝나도. 끝나도. 와. 난 철회될 걸로 자, 보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죠. 3월부터 얘기 드렸어요. 묻지도 않는구나. 3월에 우리가 러시아 얘기하고 막 이럴 때부터 예. 크림반도 이후에 계속 강화되었던 이 제재는 예. 자, 스위프트 제재, 중앙은행 자산 동결 이후에 예. 더욱 강화될 거다. 강화될 거다. 강화할 게 더 있어요? 있죠. 뭐 어떻게 하면 더 강화? 왜냐하면 일단은 예. 전쟁이 끝나도 예. 이 잔인한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책임은 묻겠죠.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예. 지금 성질대로 못하죠. 왜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 너무 높아가지고 네, 네. 그렇지. 끊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네. 했습니까? 시간을 줬죠. 뭐 서서히 끊어. 서서히 끊으라고. 연말까지만 할게. 뭐 하면서 조금씩 하겠다는 연말이 거죠. 아니라 예. 그 이상으로 지금 러시아 3년, 의존도를 5년 전략이 줄여. 나와버렸죠. 예. 이걸 끊고 나서 예. 강하게 액션을 하겠다. 근데 지금 성질대로 안 나서 구멍이 숭숭 나 있어가지고 예. 그렇지. 인플레가 여기 그친 거. 근데 그래서 3, 4월에 여러 헤지펀드라든가 좀 눈치 빠른 분들은 예. 야 이게
갔다 오른 게 아니고 예.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전쟁이 얼마나 가냐가 아니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얼마나 가느냐. 그러네. 이게 한 예. 2년 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계속 높아서 있겠네. 그다음에 원자재 에너지, 예. 식료품 예. 높겠죠. 예. 그럼 이대로 가면은 스태그인데. 그래서 이미 3월에 많이 도망갔죠. 근데 그거 뭐 얼마 오래 하지 않을 거라고 내려올 거라고 본 분들은 예. 내가 오겠지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좀 어렵지만 네. 특히 요 푸틴을 자극한 것은 실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예.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중국 견제 일원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네. 파트로. 하지만 의회 상당히 강성이었고 특히 바이든은 푸틴을 대놓고 지적하면서 맞아요. 자극을 한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크림반대 이후에 지금의 이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존의 탈냉전 이후의 질서를 이거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러시아는 가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이벤트를 했는데 예. 여기서 바이든이 뭐 어떻게 좀 됐다고 해서 취소한다? 처리한다?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 아마 속도에 좀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 몇 년은 계속해서 아하. 이게 진행이 된다면 예. 그거를 상수로 깔고 나머지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를 예상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바뀌면은 뭐 다 바뀔 수 있겠지만 저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인플레이션 플러스 지정학과 이 정치 철학과 정치 경제에 대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타이밍인데 이게 지금 간과돼 있다. 예. 그리고 이건 모르는 영역이다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렇다. 이렇게 불확실성으로 가고 알겠습니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한종 센터장 이야기를 듣는 건데 지금보다 그럼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압박이 지금은 구멍 숭숭 뚫렸다고 표현하시지만 네. 그 숭숭 뚫린 구멍이 서서히 막힐 것이다. 즉 전 세계가 러시아 원유나 원자재를 진짜 안 쓰고 그러니까 대비가 된 말씀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러시아를 너무 강하게 제재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를 좀 갖춰가면서 그렇죠. 더 세게 한다. 근데 준비를 한다고 숨 안 쉬고 준비했으니까 이제 3년간 숨을 안 쉴 수 있을 거야. 이게 된다고요? 아니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네. 그 유럽 연합의 취약국들 예. 러시아한테 의존도가 높은 데들은 시간을 주면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그게 이때 1년 줬고 뭐 LNG를 수입한다거나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일도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은 예. 함께 이 제재를 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터미널도 만들고 예. 또 또 LNG 갖고 올 수 있는 뭐도 필요하고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갈 거기 때문에 예. 그럼 3년 동안 지금부터 우리가 함정을 만들 거야. 근데 중간에 제재를 끊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지금은 안 되겠네. 그 전에는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 제재하지 말자고 했는데 예. 지금은 제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경제 좀 어렵더라도 돈 좀 더 내더라도 이렇게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강화될 거로 봅니다. 강화될 거다. 그래서 러시아 큰일 났네. 그런 판단 하에 예. 얼마나 이제 그 다른 방안들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러시아보다 차라리 이란을 좀 풀어주고 예. 베네수엘라를 좀 풀어주고 사우디도 조금 해주고 왜냐면 다 같이 좀 이상한 놈들이긴 한데 네. 이게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얘를 예. 빼고 나머지들을 좀 풀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우디도 갈 거고 예. 막 이런 식으로 그동안 미국은 주적이 있으면 주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렇게 포섭하는 예. 중국이랑도 손잡고 뭐 별걸 다 했었잖아요. 예. 지금은 주 핵심적인 적이 그 러시아의 제재이기 때문에 아마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지난 5년 전, 6년 전, 10년 전에 이렇게 그때는 2.5%였으니까 예. 연도로 멈출 거 아니고 예. 지금은 전시 상태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너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을 해서 강력한 정책이 나와서 이거를 끌어내리죠. 그러면 이론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정책이 이거를 지금 그래서 3.5냐 자 점도표 보시면 3.7이냐 막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대했던 그린스폰 풋 이런 것 없죠. 예.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제 70년대를 봤을 때 예. 연준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왔잖아요. 예. 그런데 일단 8.5, 8.3 이렇게 내려왔던 CPI가 8.6으로 가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하반기 어느 순간 고점은 치고 내려올 거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쭉 내려가면서 이제 해결되냐? 그게 아니고 70년대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의 인플레이션입니다. 70년대. 그러네. 예. 쌍봉이네요. 자, 이 첫 번째 오일 쇼크 나서 급등했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 또는 뭐 등등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한번 내려가요. 예. 5% 정도 됐을 때 지금 됐을까 싶었는데 두 번째 오일 쇼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주 예. 아수라장이 되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 앞에 두 번째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2020년대 구조적으로 예. 첫 번째 때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음. 아마 CPI 기준으로 거의 2%에서 한 3%, 예. 최소한 4%는 밑으로 내려가야 돼. 3자는 나와야 되고요. 한 2, 3% 정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그게 아마 2년 걸린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 긴축의 고삐를 낮추면 안 돼요. 와. 너무 무서운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지금 20년 지난 20년 10년은 예. 디플레 시대였기 때문에 네. 연준이 조금만 안 좋아도 부양하고 뭐 이렇게 했죠. 예. 지금 디플레가 아니라 인플레죠. 예. 그래서 자 경기가 좀 안 좋고 주식시장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는 거 별로 없습니다.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금리가 막 엄청 올라간다기보다는 저희들은 한 4%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예. 한 3.5, 3.75 뭐 이 정도 수준을 오래 유지하는 방식. 그리고 옛날과 달리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양적 축소가 있죠. 지금 있죠. 예. 1,000억 달러를 줄일 거냐 얼마쯤 예. 이게 금리 인상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한 2년 동안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비슷한 상황은 70년대밖에 없어요. 70년대 우리가 경험했던 그거밖에 없습니다. 뭐 하이퍼를 얘기할 건 아니고 그래서 70년대 상황들을 그때 주식은 어땠고 예. 보죠. 그럼. 금은 어땠고 뭐 등등등이 알겠습니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쭉쭉 보여주시면 일단 그 틀렸으면 좋겠다. 산테나이. 지금 중앙은행 아니다 저기 뭐죠? 미국의 아이비들이 예측하는 요 CPI 흐름들입니다. 예. 8월 9월쯤에 어떤 놈들은 뭐 9% 찍고 나른다는 놈도 있고 이제는 막 다양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하반기에 고점을 좀 찍고 내려오는데 네. 자, 한 3% 가기까지는 거의 2024년 정도까지는 쭉 가는 이런 흐름이 보여져서 이 부담감이 이것도 계속해서 긴축의 고삐를 쥐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기예요? 아, 그냥 알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알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니죠. 앞으로 금리를 이렇게 올릴 거고 예. 유동성 축소를 할 거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그에 따르면 이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더 올라가고요. 더 문제 생기니까.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점도표가 이번에 바뀐 게 예. 올해 지금 연말에 지금 컨센서스가 지금 3.3이 돼 버렸고요. 예. 내년 말에 3.75까지 올라간다. 뭐 이 정도로 돼 있는데 예. 시장 금리는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2024년에 경기가 좀 나빠지면서 다시 내려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최소한 2년은 고통스러운 2년은 상황을 간다. 2년은 간다. 겪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군이 전망들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연준의 유동성 축소, 양적 완화 축소도 자, 이 급등했던 것들의 일부를 지금 천천히 2년 동안 내리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예. 물가가 안 잡히면 예. 더 빠르게 줄이면서 충격을 가져올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비슷한 상황은 지난 40년 동안 없었어요. 예. 그래서 40년 전에 70년대랑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미국의 12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하고 금리인데요. 10년물인데 미국은 그 전에 이 60년대 사람들이 실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제 만드는 문제를 일으켰는데 60년 이전에 100년 동안은 실은 미국 인플레이션이 전쟁 말고는 별로 없었어요. 전쟁 말고는 오히려 디플레가 많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인플레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고용이 중요하지. 자, 그래서 이 70년대 인플레이션 되게 특이한 인플레이션인데요. 자,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는 금리와 인플레이션이 낮은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 이 비교가 실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럼 보시면 인류 될것 같습니다. 역사상 인플레가 골치 아팠던 때는 오일 쇼크. 1970년대가 유일하네요. 오일 쇼크. 예수님 탄생 이후에 네. 전쟁. 그 전쟁은 뭐, 예외적인 거고. 뭐 전쟁이 아니라고 그리고 한다면 요즘도 이게 좀 전쟁이잖아요. 요즘도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저도 이게 헷갈리는 그게 지금 아. 헷갈리는 게 연준 파월 의장도 사실은 왜 이렇게 늦었다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대응이 늦었느냐. 근데 그 잘 이렇게 멘트를 들어보면 전쟁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어떡하냐. 네. 전쟁 끝나면 좀 나아지겠지. 아니 그럼 내 말 들을래? 전쟁 안 할래 너희들? 뭐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어. 그 전쟁을 감안해서 실은 좀 더 빨리 했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지금 전쟁을 가만 그 어떻게 경제 분석만 해서 예. 야 이거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그전까지는 문제가 생겼고 그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를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도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예. 자, 보십시오. 네, 70년대 보죠. 그래서 70년대. 이제 여러분들 보자. 요 영화들을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보셨죠? 택시 드라이버. 택시 좋고. 드라이버 이거 옛날에 비디오로 우리 옛날에 많이 보셨죠? 네. 진짜 비디오를 갖고 왔냐. 자, 이 70년대 그 네. 아무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그 돌아온 이 사람이 이제 이 뉴욕의 그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예. 도시고 어허. 아주 침체돼 있고 이게 한 70년대 초중반이라고 본다면 예. 실제로 제일 안 좋았던 타이밍은 예. 1980년이에요. 레이건 때 시작하자마자 시작할 때 경기 침체로 가버렸고 무금이 엄청 높아가지고 그럼. 볼거 금리 올려가지고 그때를 배경으로 만든 게 이 조커죠. 아 저게 그때를 배경이에요? 저거? 배경이에요. 미쳐버리겠는 거야. 1980년이면. 양복 저분도 아주 삶이 힘든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광대였고 어. 소시민이었는데 너무 살기 힘든 거죠. 엄마를 봉양하고 네. 임대주택에 살면서 네. 그런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 대 맞고 하다 보니까 악당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만든 거지. 어허. 이거 보면요, 진짜 좀 그렇습니다. 저기 앞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 스태그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되면 네. 어떤 나라든 간에 실은 소시민들과 이 가난한 분들이 실은 더 엄청난 힘들죠. 타격을 받습니다. 네. 진짜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치 사회적인 혼란으로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데 예.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윌 스미스의 행복을 찾아서도 그때 얘긴데요. 아, 저 너무 진짜 슬퍼 저거. 너무 그리고 살짝 그래도 나중에 희망을 찾죠. 네. 그나마 성공해서. 희망을 찾죠. 그게 네. 직업이 주식 브로커죠. 예. 예. 막 화장실에서 자고 막 엄청 맞습니다. 불쌍해 맞아. 그나마 이렇게 이 치대를 벗으면서 여기는 희망을 찾아서 가는데 예.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는 그 당시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그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는데요. 예. 앞에 두 개는 그때랑 지금이 너무 비슷하게 많습니다. 근데 뒤에 두 개는 상당히 또 다릅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70년대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 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게요. 1930년부터 70년대까지를 우리가 이제 케인주의의 시대라고 하죠. 예. 정부가 정부가 많이 만들면서. 하는 거. 예. 실은 이게 갖고 온 무리한 정부 실패, 무리한 예. 케인주의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예. 것들인데, 자, 1965년부터 저희가 한 81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즌을. 당시 70년대가 아니고요. 64년쯤에 이제 베트남 전쟁의 통킹만 사건으로 이제 저 미국이 괜히 쓸데없이 이제 전쟁에 개입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기 시작하죠. 예. 그다음에 존슨 대통령 때 위대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 전에는 실은 재정이 실은 상당히 탄탄했었어요. 예. 미국이 돈이 남아 돌았어. 예. 그런데 이제 복지 정책을 무리하게 한다고 돈을 막 쓰다 보니까 전쟁도 나가고 여기도 나가고 하면서 물가를 자극하기 시작한 게 실은 1965년부터 70년까지다라고 예. 70년 이전에 이미 요 5년 동안 이 거시 경기 시스템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아하. 보여집니다. 이 배경은 케인지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1, 2차 세계대전 한 거 대공황을 이긴 거까지는 괜찮았는데 예. 이게 50, 60 가면서 하다 보니 아. 이제 무리하게 지금도 실은 비슷했던 게 요 바로 직전에 코로나 때 그 현대 통화 이런 거 많이 나왔죠. 예. 돈 막 써도 된다. 이제 인플레이션 없다. 막 이랬죠. 그렇죠. 예. 이때도 비슷합니다. 아. 그 전에 인플레이션 별로 없었거든요. 아하. 전쟁 말고는. 그래서 무리하게 돈 써서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아. 이게 자극이 시작되면서 거시경제 이 시스템이 실은 취약해지기 시작한 게 이때라고 보고 있겠고요. 아하. 자, 그래서 이 전에 있었던 마틴 윌리엄스 주니어가 20년 동안 연준 의장하다가 예. 쫓겨나고 아서 번즈라는 예. 이제 저기 닉슨이 자기 구미에 맞는 연준 의장을 네. 시키면서 이제 연준이 이제 말아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자, 이때도 그래서 60년 후반에 계속 싸웁니다. 연준은 금리 올리자. 의회는 안 된다. 무슨 지금 올리면 어떡하냐. 네. 완전 고용 가야지. 이게 60년 후반이었거든요. 70년대가 아니고 이미 60년 후반부터 예.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고 그 미국의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시기. 일본과 독일이 올라가고 베트남 전쟁에서 자꾸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 경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필립스 커브를 너무 신뢰했죠. 이 필립스 커브는 아시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이 반비례한다는 거. 네. 실업률이 중요하지. 낮추는 게 중요하지. 그 물가 별로 안 중요해.
실업률만 잡으면 돼. 그렇죠. 그동안 미국에서 물가는 별로 안 중요했어. 예. 이런 식이었죠. 예. 이거에 대한 너무 지나친 집착. 어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화당은 신자유주의 같고 민주당은 약간 케인즈주의 같고 그러죠. 예. 이때 닉슨이 정권을 잡으면서 68년, 69년 했던 얘기가 예. 우린 모두가 다 케인주의다. 이렇게 실업, 얘기했다니까요. 실업률만 잡자. 자, 이때 임금이 60년부터 70년대 상당히 많이 오릅니다. 이거 상당히 올라가게 높습니다. 되네요. 예. 그 뒤로는 아주 바닥을 헤매요. 4%가 안 돼. 근데 최근에 이게 올라가고 있어서 그때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실은 그 노동조합들, 노동시장에서 힘들이 상당히 세지면서 경영자들보다 그런 상황들이 요 케인즈주의 시대에 만들어진 환경이기도 해서 지금 요거를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제 철학에 예. 이 제 생각에는 경제 철학,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실은 제일 중요했다고 봅니다. 나중에 레이건 때 예. 신자유주의로 바뀌면서 네. 경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인플레 먼저, 예. 시장 먼저, 효율 먼저 순서가 바뀌었는데 예.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합의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시장 먼저 가고. 네. 그 전에는 70년대는 닉슨도 그렇고 전부 다 인플레 뭐가 중요해. 아하. 지금 어느 때인데 금리를 올려 막 이런 분위기. 예. 그런데 이 문제가 터지고 볼코가 금리를 올릴 때쯤에는 예. 볼코가 천재였다기보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일단 그거 먼저 잡자. 그래 볼코 하는 게 맞아.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하고 레이건도 지지해주고 이렇게 했었지. 그냥 저 볼코 혼자 천재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게 때 중요한데요. 예.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게 성공하니까 그 뒤로 한 3, 40년을 신자유주의로 갔다가 쭉 가는 거죠. 또 문제를 일으켰던 게 이제 코로나 전후에 기후변화, 전염병, 예. 뭐 소득의 불균형 예. 여러 가지 문제를 낳으면서 다시 정부가 힘이 세지는 지금 케인지안으로 바뀌고 있는 게 그때랑 지금이 상당히 비슷한. 돈도 엄청나게 많이 썼죠. 그리고 잘못하면 우리는 선거 끝났지만 딴 나라 보면은 선거 앞두고 또 파퓰리즘 정책이 나와서 돈을 계속 쓰게 될. 예. 미국도 보조금으로 너무 많이 써서 그때 좀 줄였어야 되는데 오버해서 쓰다가 이런 문제들이 나왔던. 자,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기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것도 비슷합니다. 그때는 일단 이 미국이 패권 국가인 줄 알았는데 베트남전에 가서 망신을 당했어. 예. 그 중동 전쟁이 터졌는데 거기 아무것도 못했어. 그죠?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한 에너지 가격 폭등이 1, 2차 오일 쇼크가 만들어진 게 실은 상당히 컸어요. 이게 트리거가 됐거든요. 저 뒤에도 어마어마하네요 가격 네, 폭등이. 이 뒤로는 이제 예. 그또 최근 이야기고. 반영돼서 최근이고요. 자, 1차, 2차. 그래서 이때 그 이 오일 쇼크가 트리거가 됐던 거는 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원유는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농산물 만드는 데도 쓰이고 우리가 운송에도 쓰이고 전방에 다 쓰이기 때문에 안 쓰이는 데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요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키는 역시 유가 에너지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 안 잡히면 예. 그 뒤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우디 가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잘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미국 패권 국가인데 그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러시아, 중국 등등 때문에 이 에너지 가격이 실은 제재한다고 폭등이 된 상태인데, 예. 그죠? 자, 여기 상당히 비슷한데요. 상당히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 1970년 1월에 타임즈 커버 스토리로 이분이 자 아서 본즈라고 하는 이때 그 전에 박사가 저기 연준 의장은 박사가 아니었는데 이분이 처음 박사 출신의 연준 의장이었나 봐요.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꼭 저거 같다. 저 돌아가시고 다 넣는 그거 그렇죠? 자 이분이 최악의 연준 의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혹평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죠? 진짜. 예. 닉슨 친구기도 했고 아 친구였어요. 나중에 그 너 편지로 보내고 뭐 둘이서 엄청 그랬다고 하던데. 내가 뽑아줬으니까 내 말 들어야 돼. 그리고 나중에 도청을 통해서 다 나왔잖아요. 뭐라 나왔냐? 연준 의장이 금리를 올리자고 하는 연준 위원들을 자꾸 페널티를 주고 머살기고 해가지고 쫓아내는 거야. 완전 닉슨의 아바타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물가가 오른 다음에 금리를 따라 오르게 되면 정책 효과가 거의 없죠. 그렇죠. 실은 그래서 지금 파월이 욕먹고 있는 게 그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네가 선제적으로 했어야지. 그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야 그게 우린 잘했는데 식료품하고 유가가 올라서 그래서 요거 빼고 코어 CPI를 이 사람이 만들죠. 네. 요거 빼고 우리는 요걸로 생각한다. 우리가 잘한 거야. 어. 이거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그때 그치, 똑같은 그치. 소리 한 거예요. 음. 그런데 실제로는 유가 급등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욕을 많이 먹는데 예. 그 실기했던 이유가 자꾸 정부 생각하고 뭐 하다 보니 놓쳐서 지금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욕 먹는 겁니다. 어. 자 그래서 근데 이제 79년쯤에 볼커가 들어오게 되면서 볼커는 금리를 엄청나게 올려서 예. 잡았죠. 그래서 예. 이제 이분이 진짜 최고 아주 그냥 인기가 많은 볼커인데 볼커는 신자유주의자는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이제 금융 규제 이런 걸 풀어주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그린스펀이 실은 여러 가지 금융 규제를 풀어주게 되고요. 예. 볼커는 은행들이 투자은행, 상업은행 이거를 풀어달라고 겸업을 허용해달라고 해달라고 얘기했어도 얘는 이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았고 예. 그러다가 볼커가 나가고 나서 또 이제 언제죠? 90년도에 클린턴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신자유주의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하나로 뭉쳐지는 예. 이런 규제 완화가 시작이 되면서 월가가 엄청나게 커지다가 2008년 금융위기를 맞게 되는 건데 그때 다시 볼커가 나타나서 예. 다시 찢어하잖아요. 유명한 실은 그 규제론자라고 해야 되나? 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이후에 예. 지금은 어때요? 요 아서번지처럼 휘둘려 가지고 만약에 못하는 이런 상황인가요? 그런 면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지금, 예. 지금은 금리 올린다고 일단 난리치죠. 예. 이때는 무기력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도 하려고 하고 네. 위독성을 줄이고 했던 면이 그때랑 많이 틀리다. 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야 그거 예측을 못하냐 그러시죠. 음. 예측이 쉽지가 않은 게 지금 우리가 운전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운전을 같이 한다고요? 운전을 예. 잘했을 때 이게 잡히는데요. 예. 운전을 예를 들어서 너무 가하게 올려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완전 경기 침체로 다 가져가 금리 팍 올려. 예. 그 침체 가격이고 물가 잡겠죠. 예. 그러면 잘못하면 일본식의 저성장에 그렇죠. 이거 빠질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거를 계속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같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실은 쉽지가 않은데 자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 서머스가 인플레이션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앞으로 운전을 해갈 건데 예. 그렇게 갈 거니까 조심해라고 하는 정도지 뭐 예측을 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상황에서 하되 제 생각에는 70년대 했던 것처럼 이게 경제 분석뿐 아니라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한 선반영해서 하는 흐름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그래서 예. 3월 이후의 횡보가 상당히 아쉬운 거죠. 3, 4, 5를 올렸어야 그렇죠. 된다. 3, 4, 5에 좀 빠르게. 선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거 뭐 올바 되겠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거 제재 오래 가고 예. 그죠? 인플레이션 계속 높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은 경기 침체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올 거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됐다라고 얘기한 사람 있는 거죠. 잠깐. 이게 지금 전쟁 때문에 이러는 거잖아요. 네. 유가는 전쟁 때문이죠. 전쟁 아니었으면 지금 한 70불이나 뭐 이렇게 내려왔을 수 있는 건가요? 70 정도는 아니고 한 80? 80, 80? 90. 그럼 전쟁 때문에 올라간 것 때문에 이 고생인 거잖아요. 근데 전쟁 끝나. 아니 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네. 금리를 미리 올렸으면 안 올라갔습니까? 유가가? 아니 어. 저거죠. 금리를 올린다는 건 예. 예. 수요를 줄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그렇죠. 원자재에다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원자재의 수요 이 수요를 줄인다는 의미들이잖아요. 근데 석유의 수요 중에 우리 좀 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마. 할 만한 수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필품이 아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해외여행을 막 다니고 있다든가 그러면 야 해외여행 어떻게 가? 그런데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해외여행. 석유 뭐가 있을까? 진짜 필수품이라서 금리 아니라 뭘 올려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리고 수요 때문에 올라가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그 금리를 올린다는 건 교과서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총 수요를 줄여버려서 침체를 유도해서 둔화를 유도해서 예. 전반적인 걸 다 잡아버리겠다는 거고 그냥 타겟 이게 아닌데 그때는 아마 타겟으로 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마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로 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실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게 상당히
뭐랄까 계속 이게 높은 인플레이션, 높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된다면 미리 선반영을 해서 기존의 경제 분석 플러스 알파로 해서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다면 좀 더 잘했지 않을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래서 좀 바뀌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논쟁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3번에 대해서는. 센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CPR 이 아서 번즈 보니까 더 생각났는데 그 전에도 이제 연준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으로만 보면 이게 꺾였다 이미. 뭐 그런 지난번 FOMC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원으로 보면 이미 꺾였어. 꺾였어. 똑같은 분위기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근원 CPI라는 건 점점 안 중요해지는. 야 근원 CPI가 지금 무슨 의미가 있어? 유가가 이렇게 뛰는데. 내가 내 질문인 거죠. 식량 유가를 어떻게 잡아 금리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밥을 덜 먹어? 금리가 비싸지? 연준의 입장은 그건 뭐 난 모르겠고 나는 근원만 본다. 그거 했다가 지금은 이제 야 근원만 보는 게 무슨 의미냐. 하여튼 전체 물가를 봐. 전체 물가가 높으면 뭘 하든지 좀 해봐. 이런 쪽으로 조금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원만 볼 때는 유가가 워낙 프로젝션이 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를 배제하고 나머지를 충분히 관리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0년대라든가 이런 변화를 보면요. 유가가 트리거가 돼서 이 시작이 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공장을 돌리거나 뭘 할 때도 다 그 에너지 특히 원유 많이 쓰잖아요. 이 급등은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운송도 그렇고 또 뭐 실은 식료품을 생산하는 데도 마찬가지고요. 다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헤드라인 CPI를 무시하고 근원만 보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럴 때는 더. 이럴 때는. 특히 원자재 가격이 지정학이나 이게 많이 미치니까 제외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시대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자,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는데 70년대 되게 특이한 지점 바로 브레튼 우즈의 붕괴입니다. 이게 전후에 경제 질서죠. 금 1온스를 35달러로 딱 이거를 막아놨잖아요. 이럴 때는 돈을 풀어도 많이 못 풀었습니다. M2 증가율을 보면 71년 금태한 태완 정제할 결정 때는요. 이게 좀 풀리긴 풀었는데도 이게 최대한 푼 건데 금태환을 정지하게 되면 종이 돈이잖아요. 그렇죠. 막 찍을 수 있지. 이제 내 맘대로 한다. 그래서 이 M2 증가율이 엄청나게 달러 공급을 엄청나게. 그거 하려고 금태환은 끄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금태환은요.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금을 캐야 중요한 기능이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끊으면서 이거는 완전히 극단으로 가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나폴레옹 전쟁 때 뭐 이럴 때 있거든요. 잠깐 영국도 잠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전쟁 때 잠깐 했는데 일단 필요하니까 일단 지금 그러니까 이 실은 닉슨 때 72년, 69년, 72년 요 경기 침체 때 요때부터 정책이 실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어떤 인플레이션 억제 기능을 포기하고 자 일단 선거를 앞두고 파퓰리즘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이 거시 경제적인 취약성이 이 70년 중반 후반이 아니고 이 물가가 엄청 올랐을 때가 아니라 실은 70년대 초반에 이미 이 취약성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이겠고요. 또 닉슨은 임금하고 가격을 통제해버립니다. 이렇게 통제해버리죠. 가격을 통제해서 못 오르게. 그럼 기업들이 안 만들잖아요. 그 공급 부족한 상태에서 1년 반인가 있다가 73년 초반에 이거 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그동안 밀렸던 이런 수요가 폭발하면서 물가 급등이 나왔던 게 이제 70년 초반에 아까 인플레이션. 그때 이제 아까 아서번지가 제때 이거를 금리를 못 올리고 하다 보니까 하다가 뒤늦게 올렸고 자 이런 상태에서 그 경기가 좀 나빠지고 했을 때도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부양도 못하고 자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 10년 동안을 구조적인 문제에 빠지는 상황. 요번에 그래서 아까 제가 요 첫 번째 인플레이션 때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만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때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너무 무섭게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래, 선생님 저게 뭐 적용할 수 있는데 우리 좀 잠깐 좀 챙겨 줍시다. 내가 보니까 그 인류 역사상 물가가 저렇게 많이 치솟았을 때는 전쟁 빼면 70년대인데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보니까
드디어 종이돈 막 찍는 그게 시작됐던 때네요. 맞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가가 오르지. 돈을 막 찍으니까. 우린 지금은 그게 오래됐어요. 지금은 이미 그게 상수기 때문에 돈을 더 찍는 것도 없는 거고 그거는. 상수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요. 그때는 이 정도인데 보세요. 통화량 급증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위기 때마다 급증합니다. 뭐야 또. 통화량이 급증합니다. 엄청나게 급증했죠. 지금 여기까지 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실은 그 70년대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대로 요 금태한 정기나 요 브레튼 우드가 붕괴되는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예.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 제가 이제 똑같다는 얘기 아니라 비슷한 게 있지만 그러네. 근데 예. 70년대 그때랑은 좀 다르다. 그때랑은 좀 다를 수 있다. 다르긴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비슷한데 뒤에 두 개는 다른데 3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준이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코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서 진짜 실패하게 되면은 더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물가가 왜 그 오일 쇼크 때도 그랬는데 물가가 이렇게 한 번에 안 끝나고 이렇게 한 번 급등하고 좀 잠잠 다시 한 번 튀는 건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왜 항상 이중 파동을 왜 쌍봉이냐는 얘기. 왜 쌍봉을 아까 겪어요? 나왔던 이제 이중 이거요. 예. 자, 여기 안승찬 기자 오니까 평소에 안 듣던 질문이 나오죠? 네. 자, 아니, 이때는 뭐냐면 네. 첫 번째 오일 쇼크 나왔을 때 예. 아까 이게 용수철처럼 이제 그동안에 수요가 급증하면서 네. 공급은 적었고 자 그런 문제가 나왔다가 일단 70년 한번 꺾여요. 후반에 꺾일 때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겪습니다. 네. 금리도 올리고 뭐 이렇게 뭐 조이는 걸 했겠죠. 네, 좀 했겠고 그러니까 해서 이제 잡혔어요. 침체로 꺾였어요. 약간 예. 잡혔는데 이게 완벽히 잡힌 게 아니고 예. 5% 6% 정도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트리거가 된 게 제2차 에너지 쇼크, 오일 쇼크였습니다. 이란의 이란 혁명이죠. 예. 이걸로 해서 유가가 아까 전 페이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지. 다시 급등하게 되면서 이때는 이 전을 봤잖아요. 예. 경제 주체들이 예. 생필품과 미리 막 실물 사는 자산을 거예요? 예. 다 사기 시작하면서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센터장님 제가 궁금한 건 저 때는 그러니까 오일 쇼크가 1차, 2차 나눠진 이제 벌어진 일 때문에 사실 저렇게 된 건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도 예를 들면 그런 전쟁이 2차 러시아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잡으면 그러니 조심하자 그냥 그럼. 제 생각에는 이제 맨 뒤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자, 맨 뒤에 보면은 예. 2020년대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인플레이션 요인들이 있어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일곱 하나가 개나 케인즈안이었고요. 아니, 다는 아니에요. 빨간색을 칠한 게 이게 부담되는 요인들이고 네. 네. 파란색은 오히려 디플레 요인들이에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철학 반응을 말씀드렸고 ESG도 이게 구조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작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아직 저는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조금밖에. 아. 지금 이게 뒤섞여 있는데 네. 아직은 우리가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 잠깐 조금 스톱된 상태. 그렇죠. 특히 환경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에 있는 커피 1,500원짜리.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 환경을 파괴하고 만들었어. 그러면 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뭐 1,500원짜리 4,500원짜리 공정무역 따르고 이거 비용이 얼마야 이거? 그럼. 자, 예. 인권. 예. 그죠? 그렇죠. 중국 위구르. 예. 그런 것도 쓰면 안 되고 비용 비싼 거.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정학적 리스크 또 하나 미중 관계. 미중 관계. 저는 그게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아직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중 갈등이나 이 공급망에서 제외하는 아니면 예. 그 밸류체인에서 제외하는 이런 것들이 예. 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갈 거라고 보기 있는데 이게 한 번쯤 알아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대로 또 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비용을 높이는 작용하고 이렇게 곳곳에 깔려 있는데 예. 에너지 쇼크나 이런 게 또 한 번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다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통제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뒤에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야, 최대한으로. 걱정하네. 예. 그래서 지난 80년대도 이게 거의 6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올라갔다가 예. 81년쯤에 경기 침체를 겪고 물가가 3%인데 경기 침체 겪은 다음에 성장률이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예. 안정을 찾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도 저기 금리를 보면요. 예. 자, 여기 금리가 어디 갔냐 여기 보면은 금리 중요해 금리. 상당히 높은 수준을 이 물가가 이렇게 잡혔습니다. 네. 드디어. 그런데도 회색이 물가. 회색이 높은 물가요? 금리를 상당히 그러네. 오랫동안 유지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물가는 그리고 한참 잡혔는데도. 그리고 천천히 빠져가지고 실은 이럴 때 이제 투자를 하시면은
엄청나게 돈을 버는 채권 거죠. 투자 돈 많이 벌었겠죠. 많이 벌어요. 그 핑크가 나타났고 우리 그 유명한 찰리 먼거나 뭐 워렌 버핏 아저씨들 실은 이때 돈 번 거고요. 예. 이때 월가가 힘을 갖게 되면서 신자유주의와 함께 월가와 뉴욕이 부상된 거는 실은 이때고요. 그 전에는 워싱턴의 시대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다시 워싱턴의 시대에서 그 전에 경제가 아니라 정치 경제로 하던 이때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하. 말씀을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앞에 두 개 비슷하고 세 번째 어떻게 하냐 달렸고 예. 네 번째는 다르고. 예. 자, 이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마무리 좀 지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 82년 이후에 안정은 말씀드렸고요. 예. 지난 10년 전에 그때도 돈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인플레 걱정하는 분이 많았는데 안 나왔어요. 인플레 안 나왔죠. 중국 때문에 그랬다. 돈을 그렇게 풀었는데. 비슷합니다. 이거 뭐냐면 일단 그때는 문제가 그 금융회사들 문제였고 예. 그들 자본 확충과 유동성 공급하는데 거의 다 노는 돈 집중이 됐고 예.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연준에 예치되는 양적 완화의 방식이 달랐고 지금은 주머니에 꽂아줬지만 예. 또 중요한 거는 그 방금 말씀하신 중국 같은 케이스인데요. 지난 10년은 디레버리징의 시대였어요. 첫 번째는 선진국 가계부채 예. 엄청 줄였죠. 예. 그다음에 초반 한 2012, 13년 이후는 중국과 신흥국의 중화공업들이 엄청난 디레버리징, STX가 부도나고 아하.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줄이고 예. 그래서 투자할 데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리고 디플레이 시대였고 그러니까 예. 주가 떨어지면 좀 분양하고 떨어지면 어. 근데 그걸 기대하기 어려운 게 지금은 인플레이기 때문에 예. 저 금리를 내리거나 부양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가 그래서 그린스펀 푹 같은 지난 10년, 20년, 30년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40년에서 우리가 40년 전에 70년대에서 배울 게 많다. 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 제가 계속해서 좀 채권을 사자고 저희 말씀드리는데 예. 인플레이션의 초반 때는 네. 1, 2, 3, 4, 5 해가지고 막 올라갈 때는 예. 금리가? 채권하고 그 현금은 쓰레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럼 올라가니까. 근데 요즘에 레이 달리오는 주식이 더 쓰레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향해 갈 때는 네. 금리가 급등해 있잖아요. 예. 이럴 때 채권을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금리가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으니까. 아니, 좀 올라가더라도 예. 코스피로 치면은 1,500이라는 거죠. 아. 떨어질 수 있죠. 1,400, 1,400인데도 우리가 무릎 정도니까 싸다 그러잖아요. 장기적으로. 네,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3.5 미국 치시면 3.5. 예. 자, 3.6, 3.7, 뭐 3.9 갈 수 있는데 예. 이 정도면 괜찮은 레벨이죠. 어.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지. 예. 채권은 이럴 때 사고 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못 사요. 아. 왜요? 그때 3 되는 거 아니에요? 2% 2.5인데 뭐하러 사? 얼마나 더 오를 거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삼성전자 10만 원에 예, 사기 어려웠던 거랑 야. 비슷한 거지. 지난 10년 전에 예. 많이도 샀지만. 한국의 30년 국채가 예. 5%에 반응했어요. 어. 근데 한 번 수급이 꼬여서 5.5가 됐어요. 예. 채권 가격 그러니까 금리 급등은 채권 가격 하락이죠. 예. 그래서 막 욕 많이 먹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5% 국채 있어요. 없죠. 그때 사서 30년 동안 5% 받는 게 맞지. 어. 지금 우리가 3.8 이렇게 돼 그러네, 있어요. 그러네. 국채가. 그렇지. 그런데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이 예. KDI 기준으로 1.5, 1.6이기 때문에 예. 이 금리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예. 근데 기관 투자자는 얘기가 좀 틀려요. 예. 막투마켓으로 깨지기 때문에 못해요. 지금. 예. 좀 조심스럽게 또 봐야죠. 올라갈 수 있어요. 음. 개인 투자자들은 실은 잃을 때 채권 잃을 때 투자하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채권이 예. 곧 예금 적금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예금하시라는 얘기랑 비슷하긴 해요. 다들 아예 안 좋으면 예금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금은 중간에 계약 끊으면 예. 페널티 때문에 안 되는데 채권은 그때까지 이자가 다 나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은행들이 돈이 많아 그런지 예금 금리 잘 안 올려주더라고. 특판 해봤자 뭐 한 몇백만 원밖에 안 주고. 예. 그래서 채권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시면 자 그와 함께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어떻게든 금리를 아니 물가를 내리려고 하고 예. 요 관계 때 서서히 안정을 찾고 예. 디플레이션 2020년 한 3월 예. 코로나 들어갈 때 그때쯤 예. 채권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도 되는데 매도해서 주식으로 바꾸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줍줍 팔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은 거지.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자 여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칠게요. 예. 자 지금 요게 현재의 자산 배분에서 대부분이 다 이렇게 채권 별로 없고 네. 금 있고 현금 좀 있고 다 주식이 몰빵일 겁니다. 지금 많죠. 주식 그래서 많죠. 예, 그래서 저기 뭐 저기 쓰라리실 거예요. 아마, 예. 그죠? 예. 근데 이제는 채권을 이렇게 많이 좀 넣으셔서 자산 배분을 오른쪽이 정상이죠. 왼쪽이 비정상이죠. 어허. 정상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네. 100년 전에요. 어. 1920년대. 예. 100년 전에 자 모건 스탠이나 그때는 뭐 JP 모건이었겠구나. 앞으로 20년대 자산 전략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17년에서 20년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1921년, 20년 이때 JP 모건의 자산 전략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차입을 하세요 일단. 부동산, 기업 할 것 없이 뭐든 사세요. 그래서 엄청난 신용 팽창이 대공황을 불러왔습니다. 예. 그런데 인플레가 아니었어요. 잠깐 인플레, 디플레. 그거 어떻게 돼요? 빌린 놈들 다 작살났죠. 박살나겠죠. 이게 예. 대공황을 더 어렵게 수렁에 빠진 예. 예. 이유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은 우리 인플레 막 강하잖아요. 예. 지금 인플레. 그런데 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디플레 어?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실은. 빠른 시일에. 그래서 일단 너무 많이 빌리는 건 제가 무리인 것 같고요. 예. 배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산 배분 아까처럼 자산 배분으로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자산 배분을 해서 그럼 만약에 이 디플레든 인플레든 효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죠? 이런 배분들을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쭉 가다가 경기 침체를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강하게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여서 예. 침체로 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디플레로 예. 갈 수도 예. 있어요. 그 장기 저성장이 이런 구조도 갈 수도 있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배분을 해서 채권 비중을 많이 높이시고 받기란 돈 받고 저것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예를 들면 지금 왼쪽 같은 왼쪽 같은 지금 자산 구성이 돼 있으면 저거 바꾸려면 팔아야 지금 되잖아.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 지금까지 버텼는데 여기서 지금 네. 팔아야 되나 다 그러니까 엄청 그- 괴로운 거죠. 맞습니다. 저 그래서 채권을 사서 채권을 먹기 시작한다는 건 금리가 떨어진다는 뜻인데 네. 금리 떨어지기 시작하면 주식의 반등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아마 더 작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말을 가려서 안 해 우리 아유, 센터장님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왜 계속 이렇게 당했냐면 예. 연준이 자 우리가 금리 올릴 거고 예. 유동성 축소할 거예요. 어. 그런데 경기 침체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제 아무도 안 믿죠. 예. 실망감이 이렇게 온 거죠. 네. 지금 경기 침체 그 얘기는 가능성이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운전 잘 할게요. 예.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침체가 훨씬 더 많았어요. 내가 안 가도록 한번 해볼 텐데 예. 실제는 경기 침체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자, 저기 미국이 이렇게 경기 침체를 선택을 했고 예. 80년대 그래서 반등을 하면서 이제 상당히 좋은 경기 성장률을 만들죠. 예. 중남미에서 두 가지 나라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칠레, 신자유주의 대명사죠. 예. 미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피노체트 정권이 경기 침체를 유발했고요. 그래서 빠른 회복을 갖고 왔고 그 뒤에 상당히 괜찮은 성장을 했죠. 예. 그런데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이런 국가들은 경기 침체라는 신자유주의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냥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다 작살난 그게 아니고 예. 각각의 사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예. 이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랑 비슷한 다 민주화가 됩니다. 군사 독재 시절을 거쳐서 예. 80년대 초중반에 예. 민주화가 돼요. 예. 그런데 민주화가 됐는데 경기 침체 정책을 선택하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사람들이 옛날에 더 좋았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서 어떻게든 안 가려고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다가 조금 잡을 때 또 돈을 좀 풀다가 하다가 예. 예. 말아먹어서 아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채무 불이행으로 가는 역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90년대 다 신자유주의로 바뀌어서 예. 그런 방식으로 갔고 그래서 중남미는 90년대는 전부 다 신자유주의. 예. 그래서 우파 정권. 2000년대는 거기 염증을 느끼고 전부 다 좌파 핑크 예. 타이드. 예. 2010년대는 또 염증을 느껴서 전부 다 우파. 음. 지금 2020년대는 다시 전부 다 핑크 타이드.
이런 상황이 그때부터 만들어지는. 하여튼 센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가를 이번에 하여튼 잘 잡아야 된다. 아니, 진짜 안 잡으면 골로 간다 장기적으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연준과 아마 우리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결국 물가 성장 이거를 잘 유지하려고 할 텐데 예. 마지막에 가서 결정은 네. 지금은 이제 물가 잡는데 여기에 좀 더 방점을 두는 이런 상황으로 갈 거라는 게 70년대 같이 안 갈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야 해야지 70년대까지 안 안 간다. 간다. 예, 예. 그런 거를 역사를 보고 이렇게 추진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는 당분간 안 잡힐 거고 당분간 안 잡히니까 잡으려고 되게 애를 쓸 거고 그 과정에서 금리는 더 올릴 수 있다. 네. 올릴 수 있고 2차 물가 상승도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이런 거 잘 못하니까 2차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1, 2년간 진짜 엉망진창일 것 같은데 그럴 때 금리는 올라가면서 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당연하지. 금리 올라가고 금리 그렇죠. 계속 올리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진짜 경기 안 금리가 좋죠. 맞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이렇게 올라간 물가라면 금리도 올려서 물가도 잡으면 되는데 예. 사실은 뭐 경기가 좋아서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전쟁 때문에 된 건데 어차피 그래도 약은 똑같은 거 써야 되면 미쳐버리지. 그러면 침체는 올 텐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가는 떨어질 것이고 침체가 오면 물가는 떨어지죠. 네네. 떨어질 때까지 침체될 거니까 그렇죠. 기우제처럼. 그렇죠. 장기간 갈 그러니까.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경기 침체로 갈 것 같은데 네. 아주 위기 같은 거냐 아니면 좀 마일드한 침체냐 지금 길게 끌어가면서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거냐 예. 저는 그거로 생각하고 위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뱅킹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예.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걸 통해 가지고 2008년에 너무 큰 위기를 당해서 10년 예. 동안 아주 쥐어짰기 때문에 네. 그래서 2020년에 코로나를 잘 겪은 거거든요. 뱅킹이 타이트해서 예. 지금도 여전히 뱅킹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 괜찮기 때문에 예. 마일드한 경기 침체, 지지부진한 좀 길어지는 이런 예. 거지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금리는 또 낮출 거고 침체가 오면 그런다고 살아나지 않을 거고 왜냐면 우리 계속 안 살아났었거든. 최근 수십 년간. 예. 그러면 또 양적완화 할 거고 그러면 역전은 나중에 하겠죠. 만약에 그러겠죠. 되면. 예.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간은 잠깐 되게 어려울 거다. 옛날 일이 또 벌어질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산을 내가 고정금리로 받는 예. 그리고 이제 고정금리는 돈을 지키는 거거든요. 5%의 물가면 5%의 그 이상 되면 좋은데 한 4%, 4.5라도 이거 어느 정도 버티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로 분산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어렵겠지만.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과 주가가 예.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때마다 이제 다시 급락하는 모습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요. 아 파란 게 주가예요? 네. 이런, 그러다가 이런, 이게 또 이런. 내려가게 되면서 이제 그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물가와 주가는 정말 진짜 완전 반대군요, 네. 진짜. 금리도 좀 버티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예. 이거를 잘 버티면은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물가가 진짜 무서운 거군요. 네. 그 2년 동안의 그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이냐. 예.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7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도 그때 만들어지거든요. 예.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빌 게이츠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그 어려울 때 뭐가 막 만들어져요. 그런 어려울 것들을 때 잘 발굴해서 변화의 시기. 예,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잘 보시고 투자를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위기 때. 위기니까. 예, 할 게 별로 없어 그랬지. 그럼. 거기서 위기 계속 때 뭐가 그리고 만들어지더라고. 무슨 문화도 발전해. 문화도 막 발전하고. 힘드니까 막 사람들이 생각도 많아지고. 네. 요즘 아파트 평면 진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네. 그 2006년, 7년, 8년 뭐 이때 이제 2016년, 15년, 14년 이때 굉장히 미분양되고 뭐 아파트 경기 안 좋으면서 네. 평면이라도 좋아야 팔리지. 그래서 그럼 뭔가 뭐 아이디어가 20평짜리 나오구나. 4베이 나오고 막 야, 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지난 30년간 똑같이 찍어냈는지.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 재밌어. 내용은 재밌었는데 결론은 우울하긴 한데. 그러니까 러시아 제재 계속된대요. 러시아 펀드 어떻게? 난 망했어요. 네, 신한역 센터장과 함께한 신과 투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번에 우리 좀 놀러 갑니까? 놀러 가야죠 이제. 네, 예. 슬슬 좀 놀러 갑시다 우리는. 그렇죠. 과거로 가니까 우울하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